매주 이게 발표를 했다 하면은 언론사에서 일단 이번 주 집값 0.07% 올랐어. 이렇게 그것도 0.0 몇 프로 이런 것까지도 다 보도를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보고 집값 떨어지고 있네, 오르고 있네, 그걸 보고 판단하는데 그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다른 채널에 좀 나온 거 영상도 봤는데 요즘에 사실 지금 현장을 다니는 분들은 네. 약간 그 반등 시그널이 좀 느껴진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얘기 좀 하셨더라고요. 네네,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시장의 어떤 그 시황 네.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이나 블로그에는 한 설 이후 2월 중순 후반부터는 반등 시그널에 대한 얘기를 좀 했어요. 네. 3월 초에 여러 방송에도 나왔고, 근데 그때보다 지금이 좀 더, 그때는 시그널이었다면은 네. 이제는 현실화되고 있는 그 정도로 이제 반등이 있는데, 가장 명확한 거는 거래량. 네. 거래량이 작년 말 11월 12월에는 한 1,800건, 서울 기준으로 한 1,800건 정도였는데 네. 1월에 2,570건 정도 나오고 2월도 지금 정확한 집계는 끝나진 않았지만 비슷한 수준. 근데 3월에 어떤 추이를 보면은 3월에 물론 3월 거래량은 4월 말에 집계 완료가 되는데 추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3월의 추이는 거의 작년에 되게 높았을 때 한 3,000 몇백 건, 네. 이 정도까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래량, 그다음 뭐 수요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올라와 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어요. 무슨 매매 수급 지수, 뭐 매매 전망 지수 이런 것들도 다 한 2월부터는 다 반등세를 보이고 있어서 명확하게 이제 뭐 기존에는 한 2월 달엔 반등 시그널이었는데 3월 되면서 이제 명확하게 이제 반등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등의 여지가 있을 것 같다라고 네. 예측하셨던 그 부분이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먼저 조정이 왜 왔는가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22년에 폭락을 한 다음에 23년 1월부터 서울 기준으로 이런 전국 기준으로 한 2월 정도부터 반등을 시작을 해서 서울은 한 9월까지 네. 13% 정도 반등을 하고 그다음에 10, 11, 12, 3개월 동안 한 3, 4% 정도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때 떨어졌을 적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정부가 일단은 그 약간 유동성을 쪼이는 대출 관련해서 규제를 좀 하고 뭐 특례보금자료도 뭐 줄이고 네. 그다음에 없애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저는 그거와 함께 금리가 갑자기 그때 급등을 했었어요. 그때 작년에도 한 3% 중반 뭐 3% 후반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때는 갑자기 주택담보대출이 4% 후반까지 쭉 올라왔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여러 가지 요소 중에 몇 가지가 해결되는 모습이 보이면은 아마 반등이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마침 올 초가 되니까 금리가 훅 떨어지더라고요. 네. 우리나라 그 은행들의 가상금리도 조금 더 떨어지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채권금리도 훅 떨어지면서 올 초에는 주택담보대출 한 3.78 정도가 기본이고 거기서 뭐 다자녀면은 뭐 할인해주고 하면서 1% 중반도 대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금리가 떨어지니까 어느 정도 반등이 올 수도 있고 거기다가 24년이 되면은 물량이 엄청 줄어요. 이미 지금 엄청 준 상태고 23년 대비 24년 물량이 확 주니까 그러면은 금리 떨어지고 물량 줄어들면 전월세가가 올라가는 흐름인데 실제로 전월세가가 올라가고 있고 네. 전월세가 올라가고 금리 떨어지고 하면은 시그널이 보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현장을 보니까 그런 시그널이 보인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일단은 시그널이 보인다 정도만 얘기를 했고 네. 좀 더 기민하게 매주 트래킹을 해보니까 실제로 이런 반응이 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금 또 이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또 약간의 뭐 어떤 뭐 연초든 아니면 이사철이든 이런 뭐 이런 것 때문에 있지만 또 이게 또 장기적으로 이제 대세 상승으로 그러니까 상승 전환이 되기는 또 힘들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게 뭐 어디까지 좀 이렇게 분위기가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이제 일시적인 그냥 잠깐 뭐 한두 달 반등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시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 22년에 폭락을 한 다음에 네. 23년 1월부터 봤을 적에 오히려 조정 일시적이었고 23년 쭉쭉쭉 흘러가다가 쭉쭉 상승하다가 사실 저도 그 방송 나와서 한 작년 8, 9월쯤에는 이제는 좀 조정이 올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유가 웬만하면은 하락이든 상승이든 막 12개월, 13개월 내내 떨어지거나 내내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23년에 그 30% 정도 떨어진 가격 기준으로는 오히려 쭉쭉쭉 올라가다가 너무 빨랐으니까 잠깐 조정된.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반등이 일시적인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길게 보면은 조정이 일시적이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조정을 됐더니 가격이 좀 부담이 적어지고 거기다가 금리도 낮아지고 네. 물량은 적어지고
전세를 하려고 하니까 전세는 올라가고 이러니까 실수요들이 좀 올라가면서 저는 이런 흐름은 올해 금리도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이제 기준금리도 네. 내려갈 테니까 뭐 6월일지 7월일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마 올해 내로 뭐 2번, 3번 요 정도 내려갈 테니까 그러면 채권금리랑 실제 대출금리도 내려가고 거기다가 둔촌주공 입주 전까지는 올해 내내 특히 서울은 굉장히 이제 물량이 적거든요. 그러면은 한 올해 한 여름까지는 특별히 하방 압력을 강하게 주는 것보다는 상방 압력을 주는 요소들이 강하지 않나. 그 다음에 여름 이후에는 둔촌주공의 영향이 얼마나 될지를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지금도 둔촌주공의 전세 물량들이 지금 막 벌써 막 1,000개네 막 이렇게 쌓이고 있거든요. 나중에 가면 막 10,000개까지 나오고 막 이럴 텐데 둔촌주공의 어떤 파워가 어느 정도일지 중간중간에 계속 체크를 해보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좀 트래킹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뭐 지금 언론에서는 뭐 이미 뭐 강동구 쪽에 뭐 전세가 엄청 많다 뭐 이런 식의 막 기사들도 막 나오고 있는데 네네네. 실제 좀 뭐 강동의 어떤 뭐 흐름은 좀 어떻다고 보세요? 일단 강동구는 맞아요. 강동구는 그 전세가 뭐 막 떨어진다기보다는 다른 데가 좀 더 강하고 강동구는 좀 약한 편인데 사실 강동구에서 둔촌주공의 전세가 쌓여서 거길로 수요가 빨려 들어가서 다른 데가 떨어진 건 아니. 이거는 저는 뭐 각자 분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저는 이걸 분석을 해봤는데 왜냐면은 둔촌주공에는 이미 아직 입주까지 한 8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전월세좀 구하려는 사람이 거기 계약한다고 딴 데 계약하지 않고 이렇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지금 뭐 단기 임대 들어가 있지는 않잖아요. 실제로 그 둔촌주공의 호가 전세 호가가 둔촌주공이라는 그 아파트의 가격 그 레벨이란 게 있잖아요. 여기는 한 헬리오 정도는 될 거야. 근데 전세는 지금 막 8억에 나와 있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전세가 엄청 눌리고 있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이 아니고 사실은 제가 판단하는 거는 그 고덕 그라시움이랑 고덕 아르테온 그다음 그쪽에 고덕 뭐 4인방 5인방 이런 데가 있어요. 그게 다 2019년 말에 같이 입주를 했어요. 거의 같이. 20년 초까지. 그라시움이 한 19년 9월 그다음 아르테온이 20년 2월 이렇게 같이 그때 고덕 15,000세대 동시 입주 이게 되게 화제였거든요. 그거 4년 차가 이번에 왔어요. 4년 차가 오면서 근데 19년 말에 입주를 같이 했기 때문에 2년 차가 21년 말이었잖아요. 이때 전세가가 엄청 높았잖아요. 높았죠. 그래서 전세 시세가 엄청 높았을 적에 갱신권을 통해서 싸게 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4년 차가 돼서 나가야 되는데 쫓겨나는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라서 실제로 지금 그 사람들이 이제 재계약을 안 하면서 물량으로 풀린 거죠. 물량으로 풀리면서 주변의 시세들을 누르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헬리오 4년 차가 전세가를 되게 누를 수 있다. 그다음에 헬리오 4년 차 때 헬리오시티뿐이 아니고 그 주변에 한 2만 몇천 세대가 같이 한 3, 4개월 동안 동시 입주했거든요. 실제로 그때 고금리 타격하고 4년 차 타격하고 한꺼번에 맞추면서 전세가 폭락했거든요. 강동은 지금 그런 그 19년도에 동반 입주의 4년 차 요 현상이 되게 세게 있다고 보고 그게 전세가를 실제로 누르고 있어서 그 전세 현황을 보면은 4년 차 지금 당장 4년 차인 단지들이 되게 눌려 있고 예를 들면 고덕 그라시움 같은 경우에는 19년 9월에 입주를 해서 23년 9월이 4년 차였는데 여기는 물량 해소가 끝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강동구도 단지별로 지금 4년 차인 곳들은 유독 눌려 있고 요거 소화 다 시킨 데는 좀 이미 다시 반등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둔촌주공 문제가 아니고 고덕의 문제다. 요 분석을 좀 디테일하게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덕 쪽에서 이제 물량이 좀 쏟아지다 보니까 이제 강동구 전체적으로는 좀 영향을 좀 아무래도. 그러면은 이제 그 동네 말고는 사실 지금 전세가가 뭐 다들 올라가는 추세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도 지금 현장에서 전세가 지금 뭐 서울, 뭐 수도권 뭐 다 지금 뭐 상승세가 있는 건지 네네. 그 이유는 또 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확실히 이제 전세 많이 올라오네라고 생각되는 거는 서울. 그다음에 서울에서도 조금 강한 곳들은 좀 도심권이나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강남 쪽보다 전세가만 따지면은 강남 쪽보다 비강남 쪽이 조금 더 강한 편이고 그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 당연히 금리 떨어진 것도 하나 영향이 있고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해 물량이 되게 적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정확한 판단 아니지만 추정으로는 강남 쪽은 아직 그 상승세가 세지 않은 거는 DH 퍼스트 아이파크 6,700세대 입주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그 주변을 다 가격이 전세가가 떨어지게 하진 않아도 올라가는 걸 좀 붙잡고는 있는 정도는 해주는 것 같고 근데 다른 데는 이미 작년 말부터 디포화를 제외하면은 물량이 없었으니까 그 영향들이
뭐 요새 뭐 마포, 뭐 경기공차 이런 데 전세가 되게 높거든요.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해서. 그러면 지금 그 서울 얘기는 좀 해주셨는데 지방의 매매가는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 지방은 매매가 자체의 상승은 일단은 반등이라기보다는 하락세가 멈췄다. 요거까지는 네. 지방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거래량을 보면은 지방도 서울 못지않게 지금 튀고 있어요. 거래량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은 매매가 상승으로 명확하게 나타나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서울 같은 경우에도 조금 비상급지 같은 경우는 약간 비슷하진 않아도 그렇게 상승세가 크진 않은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물린 사람이 좀 많은 거죠. 한창 이렇게 상승기를 했을 네. 적에 20년, 21년에 물린 사람이 많아서 조금 올라가려고 하면은 나도 팔래. 조금 올라가려고 하면 나도 팔래 이런 거고, 강남권이나 특히 15억 이상의 단지 같은 경우에는 2019년 12월 16일부터 대출을 금지시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산 사람들은 사실은 거의 다 이제 실수요를 가지고 대출도 없이 산 사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강남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고금리 때 던진 사람들도 있지만 그 정도 소화하고 나니까 이제는 오른다고 던질 사람들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갔을수록 지금 거래량이 붙어도 매물도 많아지니까 네. 그것도 그냥 매물이 아니고 저가에 팔고자 탈출하고자 하는 네. 매물도 많으니까 못 오르고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지방이나 사실은 뭐 노도강이라고 하는 서울 비상급지나 네. 이런 데 있고, 근데 서울 상급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급한 매물은 소화했고 들고 있는 사람은 실수요고 나도 이사 가고자 하는 사람이라서 이걸 싸게 팔 수는 없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강남은 지금 수요를 다 먹고 상승으로 가고 있는. 그런 그래서 상황입니다. 약간 좀 뭐 양극화처럼 이렇게 벌어지는 것도 지금 네, 그런 어찌 상황이죠. 보면은 네. 그 주인들의 그 어떤 뭐 투자로 약간 들어간 건지 아니면 실거주로 들어간 건지에 그렇죠. 따라서 좀 예. 달라진다. 예. 이거를 뭐 굳이 약간 주식이랑 다르긴 하지만 주식으로 표현하면은 이 매물벽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3, 4년 네. 8만 원에 물린 사람 워낙 많으니까 8만 원 붙들는데 한참 걸린 것처럼, 특히 21년, 20년, 21년에 그 젊은 사람들이 노원구에 재건축 2억 3억으로 들어갔다가 네. 못 버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본전까지 왔어 이러면 빨리 팔아야지 이렇게 하는 그런 투자자가 조금 오른다 싶으면 좀 이렇게 그쵸. 팔고 또 네네. 이제 또 다른 데 가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전반적인 어떤 뭐 지방도 그렇고 뭐 서울은 조금 더 강하지만 하락세는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작년부터 이어졌던 이 상승세가 잠깐 조정이었지 지금 이어지는 느낌으로 말씀하셔가지고. 일단은 최근 3개월 정도의 조정세는 일단은 끝났다고 봐요. 일단은 끝났다고 보고, 그리고 혹자는 옛날도 아니죠. 22년 폭락장하고 약간 이어지는 듯하게 해서 2차 하락장이 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은 이때 그 이슈는 끝났어요. 이미 다른 시장이에요. 다른 시장이라서 22년의 폭락장하고 아무 관계없이 지금 시장만을 딱 봐야 되고, 지금으로 보면은 폭락으로 이어질 요소는 별로 없다. 예, 폭락으로 이어질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잠깐 그 3개월 반짝 조정하고 반등이 오지 않고 이게 계속 이어질 건데, 네. 지금 1, 2월에 이어서 3월까지 이렇게 반등되는 모습을 보이는 걸 보면은 2차 하락의 가능성,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2차 하락의 정도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보면은 22년 말 23년 초 저점보다 더 내려간다라는 주장이거든요. 네. 이럴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 사실 이미 뭐 10몇 프로 상승을 한 그쵸. 상황에서 다시 그걸 반납하고 더 내려가기는 쉽지 그러려면 않을 수 이제 있다. 정말 또 폭락이 와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22년 말 폭락도 일종의 쇼크였거든요. 인플레이션 쇼크, 그렇죠. 뭐 고금리 쇼크,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역전세난이라는 특이 상황도 있었고,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쇼크의 요소들이 지금 보이는가 하면은 저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난 겨울 같은 약간의 조정장이 있을 수 있다. 요런 건 모르는 일이죠. 뭐 조정이 올지 뭐 약간 반등 모르는데, 또 지난 같은 폭락장이 온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별로 근거가 없다. 그러면 결국에 그렇게 뭐 요인을 촉발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전세의 막 급락 뭐 이런 거였는데 맞습니다. 지금은 전세가 반대로 올라가는 맞아요. 추세잖아요. 그럼 이 전세 올라가는 추세는 또 당분간 뭐 한 1, 2년 계속 간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일단 올해는 계속 간다라고 보고요. 올해는 일단, 그리고 금리 자체도 물론 옛날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오지 않겠지만 고금리 시대는 이제 끝났다. 뭐 중금리 정도라고 보면은 고금리 때 나타났던 그런 전세 폭락 현상은 또 없을 것 같고, 네. 지금보다 조금 더 낮아진다라고 보면은
전세가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니까 이거는 지금 가격보다는 상방 압력을 좀 더 준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전세가는 금리하고 결국 물량,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금리하고 물량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물량 같은 요소는 서울 같은 경우는 좀 들쭉날쭉해요. 특히 이제 둔촌주공은 동남권에는 큰 영향을 줄 거니까. 그래서 물량 같은 경우는 좀 지역을 세분화해가지고 디테일하게 몰릴 적에는 어쩔 수 없고, 네, 전반적으로 좀 길게 보면은 물량 역시도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물량이 많은 시기, 이때는 떨어질 수 있어도 좀 길게 보면은 전세가도 지금보다는 우상향하는 흐름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서울이 워낙 크다 보니까 네. 서울에 만약에 뭐 동쪽에 막 공급이 된다고 해서 뭐 네. 서쪽에 뭐 꼭 뭐 일을 하고 뭐 거주해야 맞아요. 되는 분들이 거기 가서 출퇴근하진 않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지역별로도 사실 좀 나눠봐야 될 것 네.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공급을 되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분석을 하고 파악을 하는 편인데, 특히 이제 뭐 아실이나 이런 앱에서 네. 사실 뭐 일반 분양 완료한 걸 기준으로 거의 집계를 해서 정확하지 않은 경우, 요새는 후분양도 많고 이러니까 뭐 착공하고 뭐 약간 여러 가지 이슈에 의해서 뭐 공사 기간이 밀리고 이런 것들도 네. 많기 때문에 약간 지금 정확한 공급 데이터를 파악을 하기가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지금 기준으로 24년에 둔촌주공 전까지 정말 물량이 없고요. 서울에 정말 물량이 없고, 전국적으로는 평균 수준. 네. 서울은 엄청 적고 네. 이런 상황이고, 둔촌주공부터 시작을 해서 서울의 동쪽은 많아요. 요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둔촌주공 기준으로 해서 동남권에 많고, 그다음에 동북권도 많아요. 이문 휘경 뉴타운에 뭐 라그란데 3,000세대, 그 아이파크자이 한 4,700세대, 그다음에 휘경자이도 1,000몇백 세대 뭐 이렇게 있고, 장위도 한 2,800세대에서 동북권도 엄청 많아요. 전반적으로 서울의 물량이 동쪽만 따지면은 네. 25년에 많다. 요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반면에 서쪽은 계속 없어요. 24년에도 없고 25년에도 없어요. 25년에 좀 뭐 대조 1구역 이런 데도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거기도 밀렸죠. 네. 예, 그래서 25년에 이렇다 할 대단지도 없고 소단지들도 뭐 그렇게 많지 않고 해서, 서울 같은 경우는 물량 측면에서는 25년부터 한동안은 동서쪽에 되게 극명한 가치를 떠나서 상황적으로, 그래서 그런 거 만약에 내가 전세 만기가 언제다 이런 것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서쪽 같은 경우는 아무리 동쪽이 많아도 둔촌주공 입주한다고 마곡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도 그렇죠. 그런 현상은 아무래도. 없었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서쪽 같은 경우는 내가 서쪽에 계속 살아야 한다라고 하면은 전세가 2년 후에 또 많이 오를 수도 있겠다는 건 참고하시고, 오히려 동쪽 같은 경우는 둔촌주공 입주할 때 내가 좀 싸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구분해서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도 드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뭐 언론이나 뭐 이런 얘기들 들어보면은 뭐 아직도 하락세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네네네. 이제 시장에 뭐 이렇게 참여하는 분들이나 이제 시황을 막 보고 막 이렇게 현장 가보는 분들은 반등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네, 그렇죠. 이 어떤 시차와 갭의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 혹시 이걸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요걸 제가 약간 특정 기관이나 회사를 네. 약간 뭐 비판하는 것 같아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자주 언급하는 게 주간 매매가 지수가 정확하지 않아서, 정확하지 않음에도 가장 언론에 노출이 많이 되는, 그러니까 KB랑 한국부동산원이랑 뭐 부동산 114에서 매주 주간 매매가 지수라는 걸 발표를 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원래 예전에 이게 87년부터 이렇게 했거든요. 과거에는 뭐 몰라도 근 한 2, 3년 뭐 요 정도를 쫙 해갖고 정확도가 높았나 이런 거를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영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특히 변동이 강할 때 되게 반영을 못 해주더라고요. 급변할 때. 예, 급변할 때 못 해주고, 그다음에 뒤에 후행하는 그 속도, 수행으로 따라오는 속도도 되게 늦고. 그런데 불구하고 매주 이게 발표를 했다 하면은 언론사에서 일단 이번 주 집값 0.07% 올랐어. 이렇게 그것도 0.0 몇 프로 이런 것까지도 다 보도를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보고 집값 떨어지고 있네, 오르고 있네, 그걸 보고 판단을 하는데, 그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시간으로는 볼 수 없지만 후분석을 할 적에는 그 실거래가 지수를 그 한국부동산원에서 하는 실거래가 지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조금 더 나는 투자나 아니면 당장 내가 올해 내 집마련을 하고 싶으니까 기민하게 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래량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집을 많이 찾고 있거나, 지금 같은 경우는 매물 부족 상황은 아니니까 매물은 좀 일단은 존재하고 있어요. 이거를 사람들이
그 수요자들이 얼마나 가져가느냐의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은 수요의 크기라고 보셔도 되고 거래량이 늘고 있으면은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경쟁자들이 이미 사고 있구나. 네. 실시간적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사실 요새 블로그들이 많아요. 실시간으로 뭐 이렇게 블로거들이 요새의 어떤 거래 현장 흐름, 가가지고 현장 가서 어디 거래됐다 뭐 어디를 이런 얘기. 봤더니 거래가 터졌다더라 이런 것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약간 이거는 멘탈 관리를 하시면서 봐야 돼요. 약간 주식 따라가는 거 엄청 같잖아요. 조급해지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L스를 사고 싶었는데 L스에 이번 주에 10건이 거래됐대 이러면은 네. 당장 계약해야 되나? 막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으니까 조금 필터링하면서 보면 된다. 서울에 선두주자인 지역이나 단지들이 있어요. 네. 좀 이제 투자나 이런 시장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다시 아실 텐데 일단 잠실이 꺾이면 한참 몇 달 후에 서울이 전체적으로 꺾이고 거기가 보통 제일 빠르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잠실이 네. 오르면은 잠실부터 오르고 이번에도 마찬가지구나. 잠실은 이미 12월부터 오르기 시작했으니까 잠실이 오르면은 다른 데도 뒤따라 올라온다. 요런 게 예전에는 혹시나 했는데 이게 반복되니까 진짠가 보다. 이렇게 되고 요새는 잠실하고 같이 이제 고덕.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제 대단지들이 몰려 있는 곳들이 약간 시장에 먼저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실이나 고덕 이런 소식들을 보고 나서 내가 뭐나 다른 거에 관심이 있어도 여기가 상황이 급변하는 것 같아라고 하면은 이걸 하나의 시그널로 충분히 받아들여도 되고 그다음에 말씀하셨듯이 그 동네에서 대장이 먼저 움직이는 것도 맞아요. 대장이 먼저 움직이는 내가 뭐 예를 들면은 신길에 집을 살려고 했어요. 근데 부동산이랑 뭐 이렇게 실거래가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대장 아파트들이 예전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가 많이 됐다라고 하면은 내가 다른 데를 사더라도 약간은 급해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대장 먼저 가고 뒤따라 가는 게 있고 그다음에 서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잠실 가고 딴 데 뒤따라 가는 게 있고 그래서 그런 약간 랜드마크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죠. 아무래도 이제 뭐 잠실 같은 데는 막 5천 세대 단지들이 네. 막 여러 개가 있으니까 거기가 이제 거래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람들도 이제 뭐 사나보다 하면서 이제 또 맞아요. 분위기가 네. 또 따라가니까 맞아요. 강동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런 단지들 한번 보시고 지역에서는 또 그 지역에 가장 뭐 세대수 많은 대단지 대장 아파트를 좀 보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아까 KB나 부동산 1, 2세 이런 지수가 좀 지금 상황으로는 좀 이렇게 참고하기 좀 실시간적으로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신에 KB에 보면은 그 선도 아파트 50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그게 좀 나은 것 같아요. 전체적인 매매가 지수보다는 선도 50개 아파트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거는 지수로 보고 좀 참고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